안녕하세요. 밤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자, 미국의 금리 인상과 대한민국 증시의 상관관계.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올 한해 이제 세 차례. 올 한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세 차례 정도 진행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이제 계속 있고요. 금리 인상을 하면서 미국장이 이제 충격을 받아서 위에서 조금 하락폭을 키운 그런 장이 어제 장이었어요. 저는 사실 미국장 같은 거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뭐 비교를 해서 이러고 저러고 그런 변동성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장기 투자를 하면서 하나도 필요 없더라. 자, 환율 변동, 금리 변동 이런 것들도 하나도 필요 없더라. 자, 미국, 인도, 중국은 지금 증시 자체가 고평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기 관점으로 투기화돼서 이제 가속화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 카드를 내놓은 것이고요. 이거는 뭐 예견돼 있던 수순이고,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주식 자본에서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은행을 예금으로 이제 돌리고, 채권으로 돌리고,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 자금 이탈이 되니까 당연히, 증시는, 그만큼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금리 인상과 이제 대한민국 증시의 상관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많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결국은 금리가 오르면 자금 이동을 하니까 그 자금 이동을 어디로 하겠어요? 이제 예금이라든가 채권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자를 더 주니까 그러면 주식 투자는 불확실성이 큰데, 예금이나 채권은 예금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거의 없죠. 자, 채권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증시보다 작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 투자로 많이 이동을 한다. 그럼 당연히 자금이 빠지니까 증시가 내려앉겠죠. 결국은 이게 고평가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속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주식시장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성장 탄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계 자본이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들어올 거고요. 이제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국가의 부채가 너무 많아. 금리 인상을 하는 순간 이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년이 넘어가면, 자, 원화 강세가 이제 계속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죠. 왜냐? 이제 우리는 세상은 우리나라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글로벌. 자, 세계적으로 지금은 경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주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수준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지금 당장 크게 금리를 인상을 하고 한다든가 하면 이 충격이 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이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늦추고 이제 부채 정도에 따라서 그 부실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결책이 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인상을 해나갈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응하고 있는 은행주들이라든가,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자체를 하지 않죠.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연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은행의 이제 호재일까? 보통 지금 은행주들이 막 오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대 마진, 기대감, 자, 수익성 증가, 이 부분을 보고 지금 은행주들이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가 과거보다 올라가면 당연히 돈을 더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당연히 기대감이 증가되니까 은행주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따져보면
은행이 빌려줬던 돈들이 부실해지고 있어요. 돈을 빌려줬으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 채권이에요. 그렇잖아요? 개인들한테 돈을 빌려줘서 다 부동산을 담보로. 근데 부동산이 거품이야. 그럼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게 은행이다. 이제 이거보다 천천히 타격을 받을 곳은 자 내수주겠죠. 주머니를 걸어 잠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수 관련 섹터들은 나중에는 이제 내수에만 이제 편중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받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은행이나 이런 직접적인 그거를 받는 것보다 이제 덜할 거기 때문에 지금 관점으로는 수익을 내고 있고 저평가 부분에 있는 내수주를 잡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중간 단계라든가 고평가 구간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그 상승폭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모르는 거니까, 앞으로 올해 안에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 다시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리스크로 작용을 해서 바닥으로 다시 곤두박질 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대비는 이제 변화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체크를 해나가면 됩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HNA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경제가 이제 고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투기로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대비예요. 과거에 제가 IMF 때 돈 번 사람들 뭐 그런 내용의 영상을 한번 업로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큰 자본을 가진 공룡들이 바닥에서 진입을 해요. 그 다음에는 상류층, 그리고 나서 이제 중산층, 이제 마지막으로 서민들이 진입을 했을 때가 항상 꼭집니다. 왜냐면은 여력과 정보, 또 경제인식, 그런 부분들이 가장 부족한 게 서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부동산들은 큰 위기를 가지고 있는 게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자,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한다는 거 좋죠. 좋은데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내 집을 가져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부분은 앞으로도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눌러주는 그런 완충제 역할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이 터진다 그래도 절대 상류층과 중산층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중산층은 서민으로 내려오겠죠. 자, 상류층은 돈을 더 벌 거예요. 왜? 아직 세이브하고 있는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폭락이 왔을 때 자본 투입을 하면 당연히 돈을 더 벌겠죠. 중산층들은 그런 여력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다시 서민층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동산 리스크가 해결되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빈부격차가 커질 것이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건 자본주의가 있는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걸 그냥 뭐 무료로 나눠주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돈을 버는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조그만 돈이라도 굴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걸 이해하고 바라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을 뭐 올해까지 하고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스크. 그 리스크가 뭔지를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대비와 대처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은행에서의 예대마진 증가라는 건 이제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쉽게 말해서 은행의 수익성이 높아질 거다. 이건 이제 1차원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카드회사들이 큰 성장을 했을 때 사람들이 카드를 많이 쓰니까 이게 돌려막기하고 부실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는 하나도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언론에서 그런 부분들을 부각하지 않아요. 왜? 카드 회사들이 그렇게 홍보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멍청이들이 아닌데. 지금 벌어들이는 수익만 뻥튀기해서 거품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게 터지면, 거품이 터지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되냐고요.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든 해결이 돼요. 한 방에 무너뜨려버리면 서민들이 다 죽어버려요. 서민들을 다 죽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때, 과거에 그게 무슨 카드였더라? 아무튼 그 카드가 뭐 채권 투자했던 사람들이 완전 박살이 났어요.
뭐 10,000원짜리 하던 게 휴지 조각이 돼갖고 예를 들어서 100원 뭐 이렇게 돌 때 이 100원에 이거 사재기 해놨던 사람들은 노다지 터졌죠. 그 사람들은 무슨 관점에서 이렇게 투자를 했을까요? 나라에서 국가에서 회생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경쟁식이에요. 지금 조선이 이제 많이 힘들어지고 많이 무너지고 대우조선해양 무슨 뭐 그거 뭐야 아무튼 이런저런 조선업체들이 많이 부실해져서 이제 망할 때 한 번에 죽여버리지 않잖아요. 이제 결국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천천히 망하기 뻔한 회사인데 왜 자금 투입을 하겠어요? 이게 망할 때를 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게 돈을 뭐 무한정으로 이렇게 쏟아붓는다고 해도 그런 기업이 살아나진 않습니다. 왜? 무한정으로 쏟아부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망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우리나라 그 부채, 지금 부채가 뭐 4,000조 정도 된다 그러죠. 4,000조에서 한 5,000조 사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4년 예산. 3년에서 4년 예산 되겠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천천히 해나가야 될 거예요. 일본이 20년 걸렸으면 우리나라도 10년, 20년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걸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은 다른 변수가 있다. 4차 산업이란. 이 변수가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저는 사실 좀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위험한 리스크가 빵 터져서 그 부분이 크게 부각을 되더라도 사실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저평가 구간에 놓이게 되면 싸게 주워 담을 수 있으니까요. 현금이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지금 뭐 5억 이렇게 갖고 있다가 80% 빠져갖고 1억 됐어요. 그럼 더 이상 이제 투자할 자본이 없어. 그럼 1억 갖고 버텨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적립 투자. 나눠서 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돼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가계부채 정도는 도를 넘어섰어요. 1340조를 넘어섰죠, 지금. 그리고 은행권들의 수익성 향상보다 부채이자 과다로 국민들이 큰 타격을 볼 수 있는 이 리스크가 더 크게 작용할 확률이 높아요. 이런 리스크 때문에 저는 은행이 한두 개, 또 심하게는 뭐 한두 개 남기고 다 뭐라 그래야 파산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은행을 다 쥐고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은 은행권들이 거의 전체적으로 지금 리스크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한두 개 이제 편입해서 살려놓고 나머지는 다 죽이겠죠. 이런 리스크들이 부각이 된다 그러면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게 근데 단기적으로 당장 무슨 뭐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천천히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인 악재로 부각받을 수가 있다. 그럼 정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쉽게 결정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금리라는 것도 이렇게 쉽게 올리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리를 올린다는 건 당장 이제 이자 비중이 더 커지는 거니까. 보통 이제 서민들은 막 대출을 막 70%, 80%, 제 친구들도 이번에 결혼하면서 70, 80% 이제 이자 뭐 대출 받아갖고 샀대요. 그러면 이제 5년 고정금리에요. 그리고 여기다 신용대출 뭐 이런 거 해갖고 껴갖고 산 거죠. 그럼 신용대출이 이제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된다 그러면 이자 부담이 너무 가중되니까 원금을 갚아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민들을 당장 이제 뭐 죽이지 않고 만약에 천천히 힘들어진다 그래도 그 부분을 이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대선 이후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서서히 부각받아서 17년 10월이나 뭐 이런 말경 이쯤에 아무래도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에 2008년도에도 이제 이게 다 유럽에서 왔어요. 유럽에서 시작돼서 왔는데 2007년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IMF 때도 마찬가지. IMF 때도 1997년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기가 부각되고 뭐하고 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 그 대비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우리는 준비를 하면 된다. 그 준비를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겁먹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대비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위험한 구간에 놓이는 거고, 이거는 이제 큰 변곡점을 줄 거예요. IMF 때도 가난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서민들이나 경제인식을 무장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들은 이런 이벤트가 일생일대의 기회다. 이런 이벤트가 한번 있을 때마다 엄청난 기회예요. 내 자산을 그렇게 단기간에 몇 년 만에 막 5배, 10배 이렇게씩 늘릴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리스크가 부각된다 그러면 겁을 먹을 게 아니고 그때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이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1년에서 3년 투자해갖고 내 자산을 5배, 10배를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 근데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할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부분들은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당장 터질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런 문제가 부각이 된다 그래도 그렇게 크게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리스크 관리를 우리 커뮤니티는 지금 잘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터지기만 기다리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이 원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지금. 제 유튜브 수익 투 어저께 받았는데요. 자, 원화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이 말 그대로 원화 강세라는 거는 수출 기업들이 이제 수익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장기화 되게 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부분 수출 기업들이죠. 삼성전자, 현대차, 코스피 200에 있는 대부분들이 다 수출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내수주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제 미국에서 올해까지 3번의 금리 인상, 4번의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에 발맞춰서 차분히 올려가야 되는데 최대한 버틸 거예요. 이런 조짐이 시장에서 먼저 나오고 분명히 이렇게 크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무슨 조짐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 조짐이 나올 때 우리는 거기에 대비를 해서 진행을 하면 된다. 투자를 진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무슨 문제가 왔다고 투자를 멈출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 하락이 단기적으로 끝날지 장기적으로 끝날지 어느 정도의 충격을 줄지 이런 부분은 그 상황에 내가 직접 직면에 있어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쉬었다 하고 타이밍을 잰다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면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과거에 많이 해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은 좀 쉬려고 그러고 이렇게 타이밍을 재다 보면요 진입도 못하고 챙겨가지도 못합니다. 이게 수익을 어느 정도 냈어도 내가 그거를 확정을 짓지 못해요. 왜? 이 타이밍을 재는데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들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하면서 비중 조절과 비율 조절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감내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장 섹터인 바이오, 4차 산업 관련,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현재 수익성에 치중해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요. 기대감, 심리,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추려서 밑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를 하고 있다가 무슨 뉴스가 터지면 팔고 나오고 다시 밑에서 또 이제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호재가 나오면 장기적인 호재 바로 반응해요. 이제 장기적인 호재가 나오면 시장에서 바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뻗지 못한다. 장기적으로 10배 이렇게씩 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10배 이렇게씩 튀는 거라고요. 이제 주식시장도 많이 성장을 했어요. 과거에처럼 뭐 단기간에 뭐 한두 달 만에 10배, 20배, 30배 이렇게 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런 장난질을 치는 사람들을 많이 걸러냈어요. 주식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인정받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이 가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 그게 올바른 주식시장에 가야 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 HTS가 발달되어 있고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경쟁의식이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거처럼 테마라 그래도 뭐 이렇게 빡 뿜어가지고 무슨 뭐 한꺼번에 뭐 연속으로 막 상한가 막 치고 이거 제도적으로 막아놨잖아요. 자, 60%인가? 뭐 몇십 %인가가 뭐 단기 과열 장치가 걸려요.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다 만들어놔서 한꺼번에 그렇게 급등이 심하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무언가 상승을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정을 받고 시간을 흘리면서 이게 지속적으로 가치에 맞게 상승해 가는 게 요즘 주식시장이다. 그게 과거에 저도 이제 뭐 처음 해보면 뭐 원형지정이라고 무슨 뭐 어디 숨어갖고 과거에 뭐 유명한 있었어요. 전문가가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책을 쓰고 뭐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매매를 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이 사람 하나가 이런 뭐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것저것 결합해서 만들어서 좀 어떻게 보면 이걸 언론에 공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을 많이 취하다 보니까 상승을 크게 하는 종목에 그냥 자금이 몰려버렸어요. 이게 빠져나가는 속도도 투기 관점으로 접근한 거니까 한꺼번에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무슨 뭐 하루아침에 뭐 연상 뭐 7번, 8번 이렇게 막 나오고 뭐 하한가로 시작해서 무슨 뭐 15 뭐 몇 번? 뭐 5번, 6번 하한가. 이게 마지막에 그냥 90% 이상의 이제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막 과거에 있었어요. 과거에는 뭐 유명했던 게 루보, 이제 뭐 작전주로 유명했던 게 이제 루보라는 거. 이거는 이제 개인들한테 사기를 쳐서 투자 자금을 유치를 해갖고 했던 그렇게 좀 큰 작전이었고,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자잘한 작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작전 세력이라는 게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많이 없어졌어요. 과거처럼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외국에 뭐 계좌 몇 개 터놓고, 과거에는 외국에 계좌 몇 개 터놓고 그냥 돈 돌려가면서 사고 팔고 밑에서 한 1, 2년 매집해서 한 번에 뭐 10배, 20배 뭐 이렇게 튀어갖고 그냥 챙기고 나오고 이런 작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 물론 있어요. 근데 작전 세력도 기업의 성장성,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차트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작전 세력이라고 그냥 막 아무 종목이나 해갖고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뭐 진짜 되도 않는 듣보잡 기업들, 동년주들 해가지고 사모아놓고 뉴스 몇 개 만들어서 언론에다 딱 때리면 개인들이 그냥 그렇게 막 달라들고 했어. 근데 요즘은 그렇게 달라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전 세력도 요즘은 성장성이라든가 기업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진입을 합니다. 작전 세력들도.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이 많이 높아졌다. 주식시장의 안전성이 많이 향상되었다. 과거랑은 지금 움직임 자체가 판이하게 달라요. 주식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뭐 등락폭이 크고 뭐하고 해도요, 어떻게 보면 예측이 가능한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예측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요즘도 제가 이제 다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그날그날 이제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이나 이런 것저런 좀 살펴보고 있는데 거의 뭐 진짜 어지간한 기업들은 그렇게 크게 좀 이상할 만큼의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들이 잘 없더라. 그 자체가 이제 예상 가능한 측면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그만큼 안전성이 좀 이제 두터워졌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장주들을 두루두루 이제 포트에 편입을 하고 있어야 되고 내수 섹터, 의식주에 편중해서 의류, 음식료 관련 저평가 종목들을 편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뭐 음식료, 우리가 의식주, 이거는 이제 아무리 산업이 발달하고 뭐하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주거지, 특히 집이라는 경우는 지금 고평가, 거품이 껴있다. 그럼 이제 부동산에서 집에 대한 투자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 삼성전자가 그렇게 좋은 기업이어도 지금 투자하기가 애매한 게 너무 고점에 있어서 그래요. SK하이닉스가 좋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투자를 할 수 없는 거는 지금 너무 고점에 있어, 고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지가 이제 근처에 도달했다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진입을 못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부동산 중에 집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음식료 업체들, 의식주 중에 음식료 업종들을 살펴보면 지금 저평가 구간에 놓여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 큰 상승을 하고 지금 눌려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장기간 이제 횡보를 하면서 수익을 이렇게 다 좋으면서 PBR이 PBR 측면으로 돌아선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차트 분석을 해봐도 바닥을 지금 나타내는 그 지표적인 그런 자리에 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입는 옷들, 의류 관련주들도 지금 저평가 공간에 그리고 또 바닥 관점에 바닥에 이제 바닥 근처에 바닥에 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지금 관심을 가져봐야 될 때다. 왜 남들이 일체 지금 관심을 안 주고 있어요. 이쪽에 아예 관심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차 산업 관련주가 있어요. 인공지능 관련주. 자, 이게 PBR이 2배, 3배야. 근데 저는 PBR이 4배가 넘어가면 아무리 차트상 바닥자리에서도 전 진입을 안 합니다. 그럼 이게 맥시멈으로 볼 때 보유를 하고 있을 때는 6배까지 봐요. 그러면 PBR 2, 3배에서 6배 되면 100%밖에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돈을 잘 벌었어. 이 회사가 1년에 막 회사가 50%씩 성장을 해. 그러면은 이게 뭐 3년, 4년 동안 400%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PBR이 뭐 0.5배인 음식료 관련주들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은 성장을 1년에 무슨 5%, 10%밖에 못해요. 성장을 5%, 10%밖에 못하는데 지금 가치가 절반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본전 구간에 5%, 10%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20%, 10%에서 지금 0.5배이기 때문에 성장을 10%에서 20%씩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PBR이 고평가되어 있는 이 인공지능 관련주들보다 성장성이 더 높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PBR이 음식료 관련주가 2배 뭐 이렇게씩 뭐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봐야 돼요. 인공지능 4차 관련주, 4차 산업 관련주. 근데 PBR이 뭐 0.5, 0.7, 뭐 0.8 이렇게 돼 있는 종목들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0.8이면은 기업이 성장을 5% 한다 그러면 7%씩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성장을 만약에 1년에 5% 하다가 뭐 한 10% 정도, 예를 들어서 5% 정도만 더 해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복리로 따따블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종목이 나중에 음식료 관련 종목이 PBR이 2배 구간에 가면, 자, 지금 0.7 구간이었는데 지금 가치로 2배 구간에 가면 3배 상승. 자, 300% 상승을 볼 수가 있는 거죠. 300% 상승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성장까지 가미하면 그냥 뭐 400%, 500%도 갈 수가 있다. 500%도 갈 수가 있다.
그 정도가 가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관련주들, 무슨 뭐 4차 산업 관련주들, 바이오 관련주들이 성장은 훨씬 빨리 하겠죠. 그런데 지금 자리가 높은 구간에 있다 그러면 이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상승률이 오히려 더 높을 수가 있다. PBR이 똑같다 그러면, 기업 가치가 똑같다 그러면, 달라요. 그거는 이제 얘기가 다른데, 기업 가치가 이렇게 차등이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지금 주식의 가치가 차등이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거다. 지금 예를 들어서 4차산업 바이오 관련주들이 PBR이 1이에요. 예를 들어서 1이다. 그런데 뭐 음식료 관련주들이 음식료 이제 내수 관련주들이 PBR이 똑같이 뭐 0.81이래요. 그러면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음식료 왜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20% 이상은 더 상승할 거예요. 저 4차 산업 관련주들이. 그럼 이쪽으로 자금을 투입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만약 PBR이 5 막 이런데 이게 2.5 막 이래요. 그럼 이미 지금 5배 고평가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회사가 인공지능 관련주가 5배 성장할 때 이 음식료 관련이나 이쪽은 1배만 성장해도 주가 상승은 비례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봤을 때 저평가 구간에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공지능, 바이오, 뭐 통신주 이쪽들은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들에 지금 놓여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내수업종들이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IT와 통신 섹터의 눌림목 구간에선 지수를 받쳐주는 역할을 할 거고, 이제 늘상 그래왔던 것처럼 무난한 상승을 이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안전성이 일단 다른 종목들보다, 다른 이제 성장성을 높게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보다 안전성에서 점수를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지금 저평가 구간에 와 있다. 그러면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내수주들도 상당한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부각받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한다. 자,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제 환율, 금리 인상 이런 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왜냐면은 환율이라든가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을 이제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조절을 하고 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 조금 눌러놓기 위해서, 지금 당장 조금 부흥시키기 위해서, 미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효과를 보기 위해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내놓는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아무튼 정부의 이슈로 인해 변동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래를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당장 이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내놓는 그 이슈로 인해서 이제 변동성을 이제 가지는 거예요. 환율이나 금리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거의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단기적으로 뭐 부동산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갖고 대출 규제 풀어서 빚을 많이 내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돌고 돌아서 장기적으로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서 빵 때린다고. 그럼 그때 이제 과거의 그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 그 당시에는 부동산 붐이 일었잖아요. 근데 2008년 이게 딱 되고 나서 뭐 이제 뭐 부동산이 좀 꺾이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시점에서 이제 그냥 정책적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부동산 붐이 일었어요. 집 막 짓고 신도시 짓고 막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가진 돈이 아니고 빚으로 만들어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이제 기업의 성장 정도에 따라서 이제 수익성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이는 거고, 이 성장 정도와 수익성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업을 운영하는 CEO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전문가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장기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보인다는 거죠. 그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도 내 안목에
100% 배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 고평가가 되어 있다면 이제 원래 자리를 찾아서 내려올 거고, 저평가가 되어 있다면 원래 자리를 찾아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장 정도에 따라서 상승폭을 키우는 섹터와 기업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올 거다. 삼성전자, 뭐 NC소프트, 뭐 로엔, 뭐 세지도 못해 셀 수가 없어요. 예, 과거에 보면 뭐 고려아연, 무슨 현대중공업, 뭐 현대차, 뭐 기아차, 무슨 LG 그룹주, 뭐 이것저것 해갖고 지금 과거부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성장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보면 세지도 못해요. 막 수백 개, 막 수백 개래요. 수백 개. 이런 기업들이 수백 개 된다고요. 이렇게 성장을 최소 20배 이상 성장한 기업들이 수백 개 돼요. 이 중에 우리는 이 수백 개 중에 100개만 갖고 있으면 돼요. 이 수백 개 중에 100개만 가지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흘리면 그 100개 중에 그 100개 중에 한 세네 개 틀려요. 예를 들어서 5%라 그러자 그래요. 5%. 5개가 틀렸어. 예측이. 그래도 떼돈을 벌겠죠. 근데 5개가 틀린 게 아니고 절반을 틀렸어. 자, 5대5로 보자고요. 5대5로. 5대5로 봐서 절반을 틀렸어요. 근데 절반이 맞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을 절반을 하고 절반을 틀려서 그럼 어떻게 돼요? 주식은 하락을 해버려야 100%예요. 하락을 최대한 해도 상장 폐지가 되면 100%예요. 자, 성장 20배 성장하면 2000%죠. 자, 5배 성장하면 500%예요. 자,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처럼 170배 성장하면 17,000%입니다. 이렇게 비중 관리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100% 하락할 거 50% 갖고 있다 그러자고요. 이거 50% 해봐야 5000%잖아요. 상장 폐지가 절반이 상장 폐지가 당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도 500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비중을 20종목을 들고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5000%밖에 안 돼요. 절반이 깡통이 됐어요. 전반이 깡통이 돼도. 그럼 나머지가 2000%짜리 종목 2개만 나와버리면 이거 반가이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확률 투자다. 그러니까 비중 조절해서 투자하면 확률 투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돈의 흐름, 돈의 움직임, 이 부분을 알게 되면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진 자산이 작게 되면 그 성장 정도가 굉장히 더디게 보이겠죠. 처음에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부자들은 내가 1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달에 돈을 진짜 못 벌었어요. 올해 돈을 진짜 못 벌어서 5%밖에 못 벌었어. 돈을 5%밖에 못 벌었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50억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5%밖에 못 벌었어. 올해 한 해에 5%밖에 못 벌었는데도 1년 동안 5%밖에 못 벌었어도 50억을 벌었으니까 만족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1000만원이야.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가지고 있어. 5% 벌었어요. 올해 진짜 돈을 못 벌었고 5% 벌었어. 그럼 50만원 벌었어요. 1년에.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다림을 견디지 못해요. 서민들은. 그러다 보니까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산 증식 효과는 서민들이 부자들보다 훨씬 빠르다. 자산 증식 효과는 훨씬 빠르요. 왜냐면은 노동 수입, 이게 거의 내 자산하고 거의 직결돼요. 이 노동을 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자산하고 크게 뭐 차이가 없어요. 내 자산이 5천만 원이잖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현금으로 5천만 원 있어요. 이 현금으로 5천만 원 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한 달에 500에서 1000원 벌어요. 그러면 5개월 일하면요 벌 수 있는 돈이에요. 현금으로 5천만 원이라는 거. 내가 현금으로 1000만 원 있으면요 한 달에 아무리 못 벌어도 200에서 300은 벌어요. 내가 모아놓은 돈이 1000만 원 있으면. 그래, 진짜 못 버시는 분들은 뭐 150만 원 버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월급을 150만 원 밑으로 받는 일자리가 얼마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가진 돈은 1000만 원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인지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서민들은 저축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 저축을 은행에 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다. 부자가 못 되는 거다. 최소 2억에서 3억 이 구간이 나올 때까지는 주식으로 저축을 해야 돼요. 이 돈이 5천이 넘어가면 금으로도 저축을 해야 돼요. 이 돈이 5억이 넘어가면 부동산으로도 저축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돈이 10억이 넘어가면 자, 노동수입은 필요가 없어요. 노동수입은 필요가 없어요. 이 돈이 10억이 넘어가면. 내가 일해서 나가서 돈은 뭐 벌어들이는 돈보다 이 10억이 벌어주는 돈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노동수입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 구간이 될 때까지는 고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민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동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기업은 성장하고 망하고 해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근데 이제 망하지 않을 기업들을 투자를 하면 돼요. 망하지 않을 기업들은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잖아요. 망하지 않는 기업들을 찾는 게 왜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뭐가 있어요?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이 예를 들어서 100% 미만이에요.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인 종목들만 내가 100% 갖고 있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망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내가 가진 자산보다 부채가 적은데 어떻게 망해요. 근데 부채 비율이 200%까지는 괜찮아요. 200% 밑에까지는 그렇게 망할 확률이 없어. 근데 성장성도 더딜 수가 있어요. 부채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인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거의 망하지 않을 기업들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보고 이제 안전성을 확보를 한 다음에 이제 성장성이라든가 수익성을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주식 투자라는 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켜서 투자하는 한 명도 없어요. 자, 100명 중에 99명이 이렇게 이런 걸 지켜서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샀다 팔았다 하면서 전문가들한테 눈탱이 한 번씩 맞고 눈탱이 한 대씩 후려맞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부정적이 돼가죠. 투자 같은 거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동안 날려먹은 돈이 얼만데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평생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이런 금리 인상, 대한민국 증시의 상관관계, 뭐 환율이 어쩌고 이런 건 생각되지 말아라. 그냥 기업 분석을 해보면 차트에 다 있습니다. 차트가 왜 좋냐면, 차트 공부를 왜 해야 되냐면,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 부분들이 차트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뭐 지금에서 만약에 정고점에서 이번에 정고점에 코스피가 예를 들어 지금 정고점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면 삼성전자하고 꼬꾸라질 거예요. 이런 회사들이 안 좋아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이 회사가 안 좋아서 꼬꾸라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비싸서 그런 거예요.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서 사는 사람이 없어. 쉽게 말하면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주는 거죠. 지금 너무 비싼데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 수요가 줄어요. 살라는 사람이 준다고. 그리고 공급량은 많아. 나도 비싼 것 같은데 생각하면 이제 팔라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수요가 넘쳐요. 이 수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왜 공급량이 없어요? 파는 사람이 없다니까? 대주주가 회사 운영을 해야 되는데 주식을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다 팔진 않을 거라고. 그러면 거래량이 말라있어. 자, 공급이 없어. 그런데 여기에 수요가 조금만 들어오면 뿜어버린다고. 시세는 뿜어버려요. 그 예를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반응 투자 커뮤니티 17화인가 18화인가 어디에서 보면 YG 플러스 얘기를 해둔 게 있어요. 2월 20일부터 매수를 했어요. 진입해서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3번 샀어요. 3번 샀는데 네이버에서 갑자기 투자를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수요가 급증해버려요.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지금 공급량이 없는 종목들을 찾아서요,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찾아서
그냥 돈을 거의 다 담아 놓고 있다가 수요가 급증하면 팔고 나오면 돼요. 수요가 천천히 늘어나면 그냥 보유를 하고, 수요가 급증하는 순간에 그냥 팔고 나오면 된다고요. 이게 외국인들이 하는 투자다. 절대 올려서 사지 않아요, 외국인들은. 음봉일 때마다, 그것도 음봉일 때마다 확 사는 게 아니에요. 밑에서 받쳐두고, 갑자기 매도세가 더 많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15가 또 받쳐두고, 그냥 사요. 계속 사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기관이 유입되면 수요가 폭증해. 그러면 외국인들은 천천히 팔면서 이제 이 수익을 가지고 밑에서 다시 사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본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왜 이게 가능할까? 자본력이 되니까. 이 자본력을 가지기 전까지는 이런 투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닥 시점에 진입해서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수익 구간 준다. 예를 들어서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이제 IMF 때라든가 이런 때가 온다 그래도 버티면 무조건 그냥 수익이 200~300% 무조건 나와요. 이제 급등이 나오면은 이제 폭락을 하고요. 그리고 폭락이 나오면 항상 대세 상승장이 옵니다. 폭락했다는 거는 떨어진 힘이 그만큼 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떨어지면 올라가는 힘도 강합니다. 그리고 횡보장은 올라가는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힘도 약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시간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모멘텀이 부각을 받는다면 급등이 올 것이고, 모멘텀이 계속 없으면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이제 기업들이 돈을 잘 벌면 조금 올라가는 거고. 지금 우리는 시장에서 왜 저는 이제 3,000포인트를 넘어서 뭐 10,000포인트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 왜 하냐면요, 4차 산업이라는 모멘텀을 가졌어요. 전 세계가 4차 산업이라는 모멘텀을 가졌어요. 그동안은 이제 3차 산업 이후에 모멘텀이 없었어요. 다 지살 깎아먹겼단 말이야. 제조업. 미국에서 제조업이 막 부강했다가 이제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미국에서 일본으로. 자, 이게 한국으로. 그리고 이 제조업이 이제는 중국하고 인도로 갔어요. 이제 이 제조업은 또 어디로 가고 있어요? 베트남. 또 필리핀. 대만.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동을 해요. 제조업은 왜? 이게 인건비랑 직결해요. 이 인건비랑 직결한다고. 지금 미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 미국. 지금 미국이 뭘로 돈 벌어먹고 있어요? 스타트업. 자, 구글. 유튜브. 자, 페이스북. 무슨 애플. 이런 회사들이 다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지금 미국에서 최고예요. 넘버원이라고. 서비스 업종들. 뭐 이런 뭐 스타트업. 쉽게 말하면 기존 제조업의 소기업들이 아니에요.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뭔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성장 동력을 계속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진화해야 된다. 이거는 진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중국이 또 따라오고 있죠.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진입을 해요. 그러면 또 이제 중국이 따라오고, 이제 아시아만 본 거고, 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뭐 미국에서 독일로 가고, 독일에서 뭐 프랑스로 가고, 뭐 이게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라는 거. 경제, 도는 거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신종어가 생겼어요. 스타트업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걸 벤치마킹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그걸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스타트업이에요. 테슬라. 전기차. 자, 전기차 쪽에서 이제 스타트업이에요. 기존에 매립자원 석유 같은 걸로 막 끌고 가는 그런 자동차들만 굴러댕겼는데, 이제 새로 해서 전기를 입힌 자동차를 만들어냈어요. 그 시중에 유통을 하고 있고, 처음 유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 파워가 엄청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테슬라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 그 우주, 네? 도시건설, 새로운 행성에. 자, 지구가 아닌 새로운 행성에 도시건설을 하는 이런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그러니까 이런 창의적인 이런 기업가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둬서 우리는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끝났다. 이거는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 인도하고 중국하고 경쟁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술력을 다 쫓아왔어요. 다 쫓아왔다. 조선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 힘들 때 조선소에 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조선소 같은 데서도 중국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 비싼 인건비 주고 데려다가 그 기술 같은 거 다 훔쳤어요. 배 만드는 기술 같은 거. 그냥 기술력이 이제 한국이나 뭐 비등비등해요. 다 쫓아왔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고가 선박만 팔았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질 않아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가 상품은 이제 중국한테 밀리고 인도한테 밀렸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인건비가 많이 올라오면 이제 이건 다시 동남아로 넘어가겠죠. 동남아가 어디예요? 베트남, 필리핀 뭐 이런데. 그래서 베트남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의 성장을 쫓아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장기 불황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봐요 저는. 브라질 그렇게 폭락 맞고 탄핵 이후에 그렇게 폭락 맞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반등해버리잖아요. 대세 상승장 바로 와버렸어요. 브라질 뭐 지수 뭐 브라질에 투자한 사람들 망했다 어쩌다 그 말 막 나올 때 펀드 가입한 사람들 못해도 300% 이상은 수익 났을 거예요. 이렇게 항상 폭락 이후에 브라질 망할 것처럼 떠들었잖아요. 브라질 망할 것처럼 떠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돌려버렸잖아. 이렇게 항상 반복한다. 이거는 영원히 반복한다. 그러니까 이런 단기적인 이슈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미국 금리 인상, 대한민국 중국의 상관관계 뭐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뭐 사드 악재 막 그렇게 큰일 날 것처럼 떠드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 증시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는 파라다이스, 그리고 뭐 GKN 이런 부분들 다 진입해서 지금 수익 보고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폭락할 때 그냥 잡아놓으면 된다니까요. 그 회사가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거 뭐 확인이 되면 그게 폭락할 때는 기회예요. 이거는 제가 끊임없이 증명을 시켜 드릴 거예요.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한테. 자, 수익으로 끊임없이 증명을 시켜 드릴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보시면서 자기 마인드를 잘 다스리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